네,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강의를 하는 최보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과 달리 한 권 합격 교재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론이랑 문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언어의 의미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의미의 종류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설명해 주자면, 중심적 의미는 다이어의 의미들 중 다이어라고 하는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가 중심적인 의미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의미는 역시 다이어의 중심적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확장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을 주변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지금 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중심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귀여운 손, 여기에서 저희 신체 부분에서 달려있는 어떠한 부분,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주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손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과 손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연,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장사꾼의 손에 노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꾀에 노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다이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서도요, 다이어랑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게 같이 비교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기 전에 먼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다이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 얘네를 다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때 이제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건요,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상에 저희가 정의를 봤는데 정의로는 다이어와 동음이의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음이의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요? 동의의 관계에서는 의미상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사전 활용 문제 예시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손에 예시가 나왔으니까 손을 들게요. 사전에선 이렇게 나와 있죠. 손 이렇게 하고 어깨 번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손 1. 그 다음에 손의 의미가 다른 것이 있다. 손 2.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의 1에 들어가는 하위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3개, 4개까지 더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동의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그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어서 서로 다른 어깨 번호를 부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손과 여기 있는 손을 동음이의 관계,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음이 관계, 동음이의어 라고 하는 게 여기 개별. 그 다음에 손 1에 들어가는 하위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 1, 2, 얘네 관계는 뭐냐면요, 다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다이어고요.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동음이 관계예요. 그래서 얘네 둘,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둘을요, 다이어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저희 지금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 보고 있잖아요. 중심적인 의미와 주변적인 의미는 다이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어에서 얘가 중심적인 의미고 얘가 주변적인 의미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안 되죠. 다이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애가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애가 주변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중심적 의미.
그리고 얘가 주변적인 의미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중심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핵심, 메인이란 뜻이에요. 메인적인 의미.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의미는 그 곁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 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자 객관적인 의미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처럼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글에서 쓰이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전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글에 쓰이는 의미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고요. 문맥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와 연관성을 갖지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도 저희가 생소한 느낌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맥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면 정말 이 길이에요. 저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로드라는 뜻이 나오겠죠. 도로라고 하는. 이 길로 가면 신촌이 나옵니다. 도로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길은. 그럼 여기서 길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문맥적인 의미예요? 그쵸.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문맥적인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마음 가볍게 받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도 쉽습니다. 지시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지시적인 의미는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를 지시적인 의미라고 해요. 함축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것을 축약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시적인 의미에서 연상되는 내포된 의미로 주로 문학적인 글에 쓰인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 문학 중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죠. 시가 있고요, 소설이 있고요, 뭐 수필이 있고요,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를요, 저희가 함축의 문학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학적인 글에서 함축의 의미는 딱 사전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고 여러 연상되는 내포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립고 아쉬운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중요한 건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뒤안길이 뭔데요? 라고 하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뒤안길이라고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립고 아쉽대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냈고요. 멀대요. 젊음이 멀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젊은 상태가 아닌가 봐요.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시간. 그쵸?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예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미의 변화 부분 볼게요. 의미가 변화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책에 나와보면요. 4가지 종류로 지금 파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언어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밑에 있네요. 역사적인 원인이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인 원인,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까지 총 4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적인 원인,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자주 인접하여 나타남으로써 의미까지 변화된 경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뒤에 뭐뭐지 없다, 뭐뭐 없다라는 것과 같이 쓰이면서 얘가 지금 한 단어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들의 뜻에서는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주책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랑 어울린대요? 없다와 어울리면서 일정한 줏대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말로요. 주책이다, 주책 맞다 이렇게 쓰이기도 한대요. 우연찮다도 볼까요? 우연이라는 뜻이 원래 뭐래요? 어떤 일이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라는 뜻인데 뭐뭐지 않다라고 쓰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찬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줄임말입니다. 찬타에 끊어보면요. 뭐뭐지 않다. 얘가 준말이 찬타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국 맞춤법 규정에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않다가요 부정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부정 표현과 인접하면서 이제 비슷한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언어적인 원인이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사적인 원인입니다.
역사적인 원인에서는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변했지만 단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변했는데, 뜻은 변했는데, 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써보면, 음은 변화했어요. 그쵸? 그런데 뜻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쵸? 음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소리내서 발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갑 볼게요.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로 만든 것을 지갑이라고 했는데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것을 지갑이라고 한대요. 바가지, 이게 원래요. 바가지가요. 이게 원형에서 좀 파괴된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요. 박으로 만든 것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박이었어요. 박에다가요. 아지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지라고 하는 거 좀 생소하시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좀 생소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뒤에 붙은 말이 자주 쓰이지 않거나 저희가 모르는 거라면 원형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왜 집에 보면은 지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원형이 파괴된 사례인데요. 얘가 어떻게 되냐? 집이라는 것에 웅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소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원형이 파괴된 형태로 지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바가지도 그런 예시인 거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박으로 만든 것만 바가지라고 했는데 요즘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바가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원인 볼게요. 사회적 원인은요, 일반적인 단어가 특수 집단에서 사용이 되거나 반대로 그 집단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일반 사회에 사용됨으로써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공양을 드리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 용어였어요. 원래는 불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그건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다, 부모님을 모시다, 부모님의 어떤 모시다가 제일 맞겠네요. 그래서 모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일반화가 되었다. 옛날엔 뭐였다? 불교 용어였다.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쓰였어요? 군대에서 먼저 쓰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원래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최고, 어떠한 것의 우두머리, 어떠한 것의 수장, 이런 그랬던 무리에서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 어디서 들어보셨죠? 야구죠. 그쵸? 야구 용어에서 원래 쓰이던 말이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로 안타라고 하는 거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의미와는 약간 달라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기보다는 평범한데 중상 정도, 잘했다라는 의미로 안타라고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구 용어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리적인 원인 볼게요. 완고거. 완고거가 뭐예요, 여러분? 돌려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보다 약간 좀 돌려서 말하거나 둥글게 말하는 걸 완고거라고 해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동안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단어의 의미까지 변화하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곰이랑 형광등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둔하다라는 뜻으로 변화된다라고 하죠. 곰과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 뭐 있을까요? 여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건 좀 눈치가 빠르고 자기의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금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변화된 예시로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반대 의미를 가진 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동물의 의미가 아니라 우둔한 사람. 쟤는 곰이야 하는 행동이 곰이야 라고 하는 건 우둔하다.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다. 바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광등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라고 하는 건요. 빠르잖아요. 입력되는 정보도 많고 산출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면서 똑똑하다라는 뜻이 첨가가 됐대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마지막 이론 보는 거예요. 의미 변화의 유형 볼 건데요. 의미 확대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요. 의미 축소와 의미 이동인데요.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져서 의미가 확대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대되면은 의미 확대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의미 확대, 알지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데 전에 비해서 전에 사용되던 의미의 사용 범위보다 지금 쓰는 의미의 사용 범위가 커지면 의미 확대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전에 쓰던 의미 사용 범위보다 지금 쓰이는 의미의 사용 범위가 줄어들면 의미 축소인 거예요.
이동은 뭔가요? 사용 범위랑 관계가 없는 정의예요, 얘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분류를 해보자면 의미 확대, 그리고 의미 축소. 축소기라고 하죠. 축소. 얘네 의미적 연관성은 뭐라고요? 그쵸. 사용 범위가 커졌으면 확대고요. 사용 범위가 줄어들었으면 축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관직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조선시대 당상관, 정상품 이상, 종이품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관직명이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나이든 남자 노인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영감, 박영감, 신영감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는요. 요즘에는 얼굴까지 씻는 걸 세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손을 씻는 행위만을 세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에서 얼굴까지 씻는 행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의미 확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의미 축소도 예를 볼까요? 네, 얼굴이라고 하네요. 얼굴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머리 부분까지만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얼굴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범위보다 지금 줄어들었죠. 의미 축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 거 유정물이라고 하는데요. 유정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정은요. 정서할 때 그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을 전체로 짐승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동물, 만을 짐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 확대 축소에 대해서는 완벽히 이해가 됐는데 의미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쓰였던 의미보다 지금 쓰이는 의미적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쓰였던 의미랑 현재에 쓰이는 의미랑 의미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확대 축소는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쵸. 의미적인 연관성은 있는데 사용 범위만 바뀌었을 뿐. 얘는 사용 범위 상관없고요.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는 애들을 의미 이동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죠, 저희 이거? 세종어제은민정음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 백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이는 어리다라고 하는 건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잖아요. 영 하는 의미. 근데 옛날에는 어리다라고 하는 건 어린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백성. 그러니까 즉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아예 의미적 연관성이 없죠. 그쵸? 어리석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세종어제은민정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여쁘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예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옛날에는요. 그 백성들이 어여뻐서라고 하는 거, 불쌍해서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요. 저희가 고유어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 사실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나오면 한자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외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자어는 여러분 문제 풀어서 아시겠지만 한자까지 다 외워야 해요. 그렇지만 고유어는 그에 해당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부터 보고 갈게요. 여기서 봐야 될 건요. 여러분 가탈 딱 별표 쳐져 있네요. 가탈인데요. 동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까탈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까탈이 그럼 선생님 가탈이 맞아요? 까탈이 맞아요? 가탈과 까탈의 의미적인 변화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요. 의미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차이가 뭐예요? 기역이라는 예사소리에서 쌍기역이라는 된소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의 강조를 둔 느낌이 된소리, 까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까탈이 많아라고 하는 거는 2번. 저희가 많이 쓰이는 문맥적인 의미는 2번이죠. 근데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 가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예시만 보고 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갈무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갈무리도 별표 쳐져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갈무리라고 하는 건요,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해서 간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갈무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을 갈무리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뭔가 호미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호미로 내 책상을 정리한다, 갈무리한다라고 하는 거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갈무리라고 하는 건데요. 어떠한 것을 매듭 짓는다, 어떠한 것을 마무리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요. 또 뒤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여러분. 결단, 별표 쳐져 있네요. 결단 저랑 같이 볼까요? 결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랑 많이 헷갈릴까요? 그쵸? 결단이라고 많이 헷갈리시겠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결단과요. 결단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결단의 발음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발음은 똑같은데 표기가 달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의미적인 완전히 다른 게 이 결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비슷한 유의어가 뭐냐면 거덜나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작살이 나다.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단과 결단을 보고 갔을 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거덜과 작살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것과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곰살궂다. 앞에서 저희 곰 봤었죠? 곰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인다 그랬어요? 우둔하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다 이렇게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드럽고 친절하다. 조금 뭔가 우둔한데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런 느낌으로 외우세요. 꼼꼼하고자 세하다 라고 하는데요. 꼼꼼하고자 세하다.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허리에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 꼼꼼하게.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곰살궂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요. 또 다음에 넘어갈까요? 굴레라고 하는 것과 귓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지금 의미적인 거 보면 귓전 그래 귓바퀴의 가장자리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지만요. 잘 보세요. 귓바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의 가장자리예요. 그렇죠? 귓바퀴의 정의는 귀의 가장자리. 그런데 귓전의 정의는 뭐래요? 그 가장자리인 귓바퀴에서도 가장자리래요. 그 아주 끝에 있는 걸 귓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귓바퀴의 가장 작은 다리 이것도 한번 표시해주고 바퀴의 가장자리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깜냥이라고 하는 것. 제 깜냥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깜냥을 모른다. 자기의 분수를 모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너나들이, 나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너나들이는요. 말 그대로 너와 나, 서로 너니 나니 하면서 부르는 허물없는 사이를 너나들이라고 하고 쓴대요. 네, 그렇대요. 그 다음에 노량으로인데요. 어정어정 돌면서 느릿느릿한데요. 그러니까 노량으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쵸?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걷는 게 노량으로라고 하는 거래요. 늘비하다라고 하는 거. 그 비슷한 말로 질비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늘비하다 같은 경우. 넘어가면요. 달포, 단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랑 같이 볼 거는요. 단출하다를 볼 건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단출, 모음이 뭐예요? 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요.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단출하다. 이거 맞을까요? 이것도 맞을까요? 그러면 단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 먼저 말하면요. 단촐하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잘못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법이요. 없어요, 이런 거. 그리고 단출하다, 저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촐, 모음이 오가 들어가면 그건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달포라고 하는 건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라는 걸 달포라고 한대요.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뒤에서도요. 여기에선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서는 한 해가 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기준인지를 잘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도탑다. 도탑다도 역시 단출하다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도탑다와 두텁다의 의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도탑다와
두텁다. 먼저요. 도탑다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랑 우정 따위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요. 두텁다라고 하는 건요. 신의, 믿음 따위가 깊은 것을 두텁다라고 해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들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볼 거는요. 들마인데요. 들마라고 하는 거는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라는 걸 들마라고 한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요. 말미암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미암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미는 일 따위의 메인 사람이 다른 일로 얻는 겨를을 말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말미가 나다, 말미를 받다, 또는 말미를 얻다, 그리고 말미를 주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익숙하신 거는 말미암아가 익숙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관역구로 쓰이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뒤에 보면 모지락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지락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모질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질다, 억세다, 지독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모지락스럽다. 그래서 모질하다라는 말과 여러분 연관시켜서 자꾸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지독하다라는 뜻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지근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준말로 무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묵직하다. 묵직하다의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묵직하다는 정말 이게 많이 나가는 거야. 보기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게 묵직하다고요. 무지근하다는 뭔가 약간 뒤가 안 나와서 기분이 무겁다. 아랫배가 무지근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눌리는 것처럼 무겁다라고 하는 거래요. 네. 그 다음에 비읍 보면요. 여기서 볼 거는 저희가 중요한 거는 부하를 볼게요. 부하라고 하는 건요. 노엽거나 분한 마음을 부하라고 한대요. 그쵸? 나는 끓어오르는 부하를 꾹 참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나와요? 분노. 아니면 노여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요. 사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비슷한 어휘가 지금 제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사단과 비슷하다.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사실요, 사달과 사단이요, 약간 달라요. 지금 의미적인 관계가 약간 다른데요. 원래는 뭐냐면요, 사달의 의미로, 사고나 탈의 의미로 결국 사단이 났다라고 쓰는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원칙은 뭐다? 원래는 사달의 의미로 쓰일 때 사단이 쓰일 수는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사달이라고 써야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이 뭔지, 허용이 뭔지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섬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맥적인 의미에 따라서 나뉩니다. 뭐 섬뜩하다 아니면 산득하다. 산뜻하다 이렇게 약간 지금 보기에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진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섬뜩하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손사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받침 이거 지금 발음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발음도 기억해 줘라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사이시옷이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시옷 현상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뒤에가 된소리로 나는 사이시옷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고유어이기 때문에 손사래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비슷한 사례로요. 속임수를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속임수라고 하시죠? 이게 아니라요. 속임수라고 발음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시였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요. 시나브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고유어죠. 그쵸? 고유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점차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나브로는 점차 하나 더 써주세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짝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서 저희 관용구도 볼 건데 미리 하고 갈게요. 싹수라고 하는 건요. 잘 될 것 같은 낌새래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은 낌새가 노랗다라고 하면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제로, 0에 수렴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 하잖아요. 싹수가 노랗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부정적인 말로 하는 거고요. 잘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쓰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귀 볼게요. 아귀. 아귀라고 하는 거는 뭐 물고기 종류에도 있고 손아귀라는 것도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물의 갈라진 부분. 그러니까 어딘가가 맞다. 어디한거가 맞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오라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오라지는요, 겨우와 오로지를 강조해서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물자가 에오라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첫 번째 예시인 거죠, 겨우. 그 다음에 뭐 에오라지 미순이 때문에, 오로지 미순이 때문에 이런 뜻을 강조하는 게 에오라지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뭐 우수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요. 이드거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우수리라고 하는 거는 잔돈이에요. 잔돈. 그래서 뭐 구어체로 말하면 우수리는 받지 않을 테니까 잔돈은 받지 않을 테니까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그리고 보면요. 자키 이렇게 나와 있죠. 자키라고 하는 거는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예요. 품사가 뭐다? 부사다. 그래서 주로 의문문에 쓰여서 어찌 조금만 얼마나의 뜻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래서 뭐 다른 뜻도 여러분 추가해 주세요. 오주기라는 말도 추가해 주세요. 오주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준욱. 준욱이라고 하는 건 쉽죠. 근데 어떻게 쓰이냐면요. 준욱이 잡히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준욱이 잡히다.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요. 지청구라는 말 있죠. 지청구. 지청구 첫 번째.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일이래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꾸중. 꾸중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까닭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한대요. 이거는 그냥 탓하다. 탓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짜장이라고 하는 건 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과연? 정말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차지다, 차지다. 같은 말로 잘지다가 있대요. 차지다도 맞고요. 찰지다도 맞아요. 그래서 차지다라고 하는 거는 빈틈이 없다, 끈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레하다. 자, 여러분 추레하다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뜻에서도 나타나죠. 얘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추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사하진 않지만 비슷한 말로 수더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수더분.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추레하다. 그래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로 쓸 때는 추레하다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서 톱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톱다와 지금 푸내기 푸지다가 있는데요. 톱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떠한 것과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더듬다, 찾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지금 바꿔서 생각하면 찾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을 토파 올라갔다, 더듬으면서 올라갔다. 며칠을 두고 찾아도 오리무중이다, 없다라는 뜻인 거. 그 다음에 푸내기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여러분 푸내기와 풋내기를 조심하세요. 풋. 여러분 풋이라는 접두사는 어떨 때 붙죠? 뭔가 어리숙할 때, 뭔가 처음일 때, 그럴 때 풋이라는 거 붙죠. 근데 여기서는 이 푸가요 접두사가 아니에요.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푸내기는요 제살붙이, 그러니까 내 친척, 그러니까 혈통이 같은 나의 그런 먼 친척을 낮잡아 비하하는. 그 다음에 풋내기는요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래요. 네. 그리고요 넘어가서요 히읗, 할 일 없이라고 하는 건데요. 할 일 없이랑 달라요. 할 일 없이는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는 거고요. 할 일 없이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해포 나오죠. 해포. 해포는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제 앞에서 우리 뭐 봤죠? 달포 봤죠? 비슷한 거예요. 달은 한 달, 해는 해포, 해 해서 달포, 해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네,
이게 정말 마지막이네요. 홀몸과 혼몸. 자, 이건 약간 달라요. 홀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짝이 없는 걸 리을 받침 홀이라고 하고요. 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밑엔 딸린 자식이나 아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티읕 받침을 써서 헛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예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 밑에 딸린 나의 그런 피부치들이 없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볼까요? 여러분 뒤에 이거 지금 저랑 지금 같이 봤던 게 에오라지 이거 하나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쵸? 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엄포라고 하는 거는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인 관계가 맞지 않죠? 회방하는 거랑 위협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까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어디예요? 저희가 방금 봤던 5번이죠. put이라고 하는 거는 접두사예요. 어떠한 접두사예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어리석은, 어리숙한 그런 내기가 내대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가까운 제살붙이 이거 뭐라고요? 내기라고요. 심지어 이것도 달라요. 모음도 아이애가 아니라 어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